자, 이번 시간은 74페이지 할 차례죠. 이중 등록 금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 필기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행정처분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행정처분의 종류는 필기 좀 해보세요. 한 이만큼 돼요. 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있고,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정지라는 게 있고, 자격정지.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 크게 두 가지. 등록 취소. 등록 취소는 또 두 가지. 그 다음 업무정지. 자, 등록 취소는 두 가지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와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이렇게 있다. 다 적었다 치고요. 다 적었다 치고, 자, 이 자가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자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등록 취소라는 것부터 보자죠. 등록 취소는 뭐냐? 이게 등록 취소겠죠. 등록 취소되면 자격증은 남어 안 남어? 자격증은 남는 거예요. 이게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신청 전후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자격증은 남아요. 근데 등록 취소라는 건 뭔가 중대한 걸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에 등록 취소가 되었으면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게 막겠지. 1년, 2년, 3년. 찍어보세요. 몇 년? 3년. 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등록이 안 되고 소공보조원 사원이면 다 안 돼요. 중개업이 3년간 아예 못 들어와요. 아예 못 들어오는 게 등록 취소다. 근데 이건 여기에 해당하면 여기 8가지 있고 여기 10개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여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여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요. 안 봐줘요.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봐주냐 그게 아니라 업무정지를 대신 줘요.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고 해도 O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면 업무정지만 주는 거고, 이 중개사법엔 영업정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정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소공에게 주는 영업정지는 자격정지, 개공에게 주는 영업정지는 업무정지니까 이걸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6개월 안에서만, 6개월 범위에서 주는 거. 1, 2, 3, 4, 5, 6 이렇게 주는 게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럼 자격 취소는 뭐냐? 이게 자격 취소겠죠. 자격 취소되면 이 개공이라면 당연히 등록도 취소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건데 이 공인중개사가 소공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개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정지는 소공에게만,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주는 것이다. 자, 이게 행정처분의 정리입니다. 정리.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이중 등록 금지.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2종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2종 등록하지 말란 얘기야. 2종 등록하면 또 하나는 엄한 사람이 할 것이 중개업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갑군에서 등록했다가 갑군에서 또 등록해도 2종 등록이라고 골라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시험에서는 된다고 해야 돼요. 갑군에서 등록 두 번 해도 2종 등록, 갑군에서 등록했다가 을군에서 또 등록해도 2종 등록이에요. 또 3번, 2종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간단히 절등취,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형벌은 1-1, 1년 이하 징역 1000이하 벌금이다. 이건 지금 외우란 말은 아니고 이렇구나 하시면 돼. 자, 밑에 2종 소속 금지.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 누군지 알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다 될 수 없다. 양쪽에 걸치는 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을 두 번 하면 이중 등록이고 그거 빼고 전부 다. 밑에 유형이 적혀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다른 법인인 개공에 임원된다. 그럼 이중 소속 될 수 없다 해야죠. 그 다음에 소공은 다른 개공인 소공에 될 수 없다. O. 소공은 다른 법인인 개공에 임원될 수 있다. X. 보조원은 다른 개공에 보조원 될 수 있다. X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네, 위반치 제재.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등치 1-1.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1-1. 근데 중개보조원이 중요해요.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이거 알아야 되고, 행정처분은 없어. 근데 형벌은 들어가요. 형벌은. 행정처분은 때리고 싶은데 때릴 게 없다는 얘기야. 형벌은 다 들어가죠. 이걸 정리한 게 오른쪽에 표예요. 표를 정리한 거예요. 형벌은 공통, 행정처분은 개공과 소공만. 이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5로 문제 푸셔야 되고, 시험에 그런 거 나와요. 자, 다음에 이제 6번 19조. 법의 19조는 등록증 대여등 금지라고 돼 있어요. 법의 19조에 1항도 있고 2항도 있죠. 일부 19조에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법조문을 넣는 거예요. 법조문 밑에 이제 본문을 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쪼개면 4개 문장이 될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등록증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만 나와도 다 절등치. 다 절등치입니다. 또 1-1. 밑에 양수등 금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거나 등록증을 양수했거나 대여받으면 안 된다. 이제는 빌린 자니까 형벌만 1-1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좌우측의 이제 각종 제재들입니다. 다음에 효력 소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거로 1번은 개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법인인 개공이 해산했다는 얘기죠. 해산이라는 건 뭐 회사가 망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 등기소에서 해산 등기하면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거래요. 개인이 돌아가신 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1번은 참고하세요. 사망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뒷장이 중요해요. 사망 해산한 사실을 등록관청에서는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여전히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록돼 있다는 문제가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서류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사망과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라고 꼭 골라야 돼요. 사망 해산은 절등치 사유다라는 걸 크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등록 취소는 절등치도 있고 임등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등록 취소를 받으면 효력이 없어지는데 가끔 2번도 아주 가끔 물어봐요. 절등치 사유에 해당된 게 오늘 딱 걸렸어요. 적발됐어. 절등치 사유에 적발됐다고 해서 등록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아야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 처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 문제를 해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곧바로 실효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아야 된다. 다음 폐업 신고에서 수리되면 효력은 없어집니다. 다음 밑에 8번. 현재 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고 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3-3 이렇게 고르는 얘기고 또 2번, 3번을 잘 알아야 돼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그래도 3-3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 그래도 3-3 이렇게 고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3번을 신경 쓰시고 밑에 판례도 3개 다 시험에 나와요. 이 첫 번째 판례는 참 오래전입니다. 2003년에 접수돼서 2005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서초구의 모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식이나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도 중개업을 할 수 있지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을 신청해 구청에다가.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왜 그러시냐고 자격증 따야 된다고 거부했죠. 거부했더니 이 변호사는 뻔히 알면서 일단 찔러본 거야. 찔러보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한 거죠.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갔더니 판사님은 증 따래. 쪽팔리게 하지 말고 증 따래요. 따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 첫 줄 끝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자가 나는 변호사는 등록 기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니까 적용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증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변호사도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적용받아야 한다 하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 2번이 좀 중요한데, 현재 여러분, 이자는 이제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고, 이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인데, 이 당사자가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중개 의뢰.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법비 싸게 준다고 하니까 저자에게 중개 의뢰를 했어. 그리고 이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했지. 그럼 이자는 당연히 처벌되죠. 3-3으로. 과연 이 둘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야. 거래 당사자도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 왜? 현재 공인중개사법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2번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 이만큼만 읽고 그 다음 줄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중개 의뢰인의 그 중개 의뢰 행위를 그 개공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 공범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첫 줄 끝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은 아직 안 배운, 아직 뒷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심화이론 가서 하겠어요. 심화이론 가서. 일단 앞에 것만 알아둘게요. 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럼 틀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당사자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자, 3번. 3번은 2018년 2월 달에 나온 대판이에요. 우리 2018년에 나온 건데 2018년에 출제 안 됐어요. 우리 30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 앞에 공인중개사 보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된다. 일단 알아둬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돼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게 처벌이 안 되면 뭐하러 등록해요? 그냥 집에서 하지 그냥. 집에서 중개업하지. 그러니까 자격증 있어도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돼요.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자가 뭐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냐면 나는 애초부터 자격증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나는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여기 속하지 않는 거지. 나는 애초부터 등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근데 판사님이 참 너 희한한 생각 가지고 있다. 너는 그러니까 이거지. 나는 자격증 없으니까 애초부터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애초부터 안 되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도 처벌이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처벌돼. 이지. 그래서 애초부터 등록할 수 없는 자가 자격이 없어서 애초부터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경우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야.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제재는 3-3 알고 있고 그 자가 중개했어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 이 보수 청구권은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페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4번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5페이지에서 배웠던 거예요. 15페이지.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자, 여기 A랑 B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야. 둘 다 자격이 없는 자고 A는 자격 없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중개업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 보수 약정,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우리 법은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자에게 경제적 이익도 귀속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했어요. 뭘 했으면? 중개업을 했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을 했을 땐. 근데 B는 자격 없이 등록도 안 했는데 우연히 단 한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이건 뭐가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이 아닐 땐 그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 보수 약정은 유효다라고 그랬죠. 다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다하지 않은 범위 안에선 유효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개업이냐 중개업이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중개업이면 보수의 약정은 무효다. 중개업이 아닐 땐 보수의 약정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아까 77쪽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77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78쪽 이제 결격사유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단원이 끝났으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결격사유는 법의 10조 왼쪽에 그 왼쪽 페이지를 좀 잠시 보셔야 돼요. 법의 10조를 보니까 제목이 등록의 결격사유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등록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등록할 수 없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등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12호를 볼게요. 12번을 12호라고 해요. 12호. 자,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1부터 10일까지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이게 사원, 임원이 전원 다 결격이 없어야 법인은 등록이 돼 이 말이죠.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법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등록이 안 돼 이 말입니다. 다음 2항. 제1항의 12가지 중에서 1부터 10일까지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소공이나 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격사유라는 것은 등록할 수 없어, 개공될 수 없어, 소공 보조원 될 수 없어, 사원 임원 다 될 수 없어 이런 걸 우리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효과를 볼게요. 효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이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이자는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 사유가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개업을 하다가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문제 안 나오는 거고. 중개업을 하다가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결격이 되면 이자는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야죠. 자, 질문. 막는 방법. 자격 취소다, 등록 취소다. 등록 취소죠. 왜? 결격 사유가 있어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등록만 취소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면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죠. 이 결격에 해당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요. 그럼 이자는 이제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갔어요.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언제 개공이 될 수 있다. 자, 답은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그 결격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등록이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다음에 등록증이 양도되어 이런 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되고 몇 년 지나야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 소공, 보존 될 수 있어요. 원칙이 그래요. 근데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이거지. 등록 취소가 되었는데 1년 지났어, 1년. 1년 지났는데 그 결격 사유가 없어졌어. 그럼 다시 개공 될 수 있게 해줘야지. 또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자가 결격 사유예요. 그러면 개공이 될 수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따질 일이 아니지. 상관없이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 취소된 이후에
그 결격 사유가 뭐 되면 해소가 되면 언제든 상관없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의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를 지금 잘 알아놔야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개설 등록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의 원인인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른다. 결격 사유마다 다를 것이다. 딱 3년간 결격, 이걸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 법인. 자, 두 번째 법인은, 자, 동그라미 1번 안 적을게요.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잖아요.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원, 임원이 전원 다 결격이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뭐가 됐느냐?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되었는데, 중개업을 하다가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뭐가 되었다면, 결격이 되었다면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도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 임원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니냐. 그렇지. 한 사람 때문에 등록 취소한 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때는 등록 취소 사유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시간은 주자. 얼마 주자? 2달 주자. 그래서 그 임원의 결격 사유를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여 주었다면 이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 사원 또는 임원의 결격을 그 사유가 발생하면서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등록 취소받지 않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된다. 절동치라고 불러야 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볼게요. 제가. 다음 중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골라라. 1번.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결격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그건 절동치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 그렇게 고르는 거야.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절동치 이렇게 고르는 거야. 자, 3번 갑니다. 3번은 결격이 있는 자는 소공 보조원도 될 수 없는 거지. 당연히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결격이 없으면 소공 보조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동그라미 2번. 그럼 이 자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었어요. 결격이 없기 때문에 되었어요. 근데 이 자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뭐 도와주다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뭐가 되었다? 결격이 되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공보조원이 결격 사유를 2달이 해소해야 되겠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들이보내고. 근데 해소 안 하면 얘를 고용한 개공에게 제지를 주는 거지. 제지를 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등록 취소인가? 그래서 봐봐.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라고 해서 내가 결격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2달이 해소 안 했다고 해서 등록 취소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법이니까 2달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가 된 거지. 개공이 결격이 된 거니까. 근데 니들이 결격이라고 개공이 결격되는 건 아니니까 2달이 해소 안 했을 때 등록 취소하면 안 되는 거고 다른 걸 주겠지. 그래서 이때는 무슨 사유?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때도 똑같이 얼마 이내 2월 이내에 뭐 해주면 해소해주면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자, 결국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거야.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무슨 사유고 절동치 사유라고 그러고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이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다 이렇게 그러는 거.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 자, 됐어. 효과를 다 봤어 이제. 자, 관계기간 조회 이건 뭐냐? 등록관청이 뭐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이 자들이 결격인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원조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인은 신원조회 안 되니까 아까 등록 신청할 때 내가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 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고 그랬죠. 자, 뒤로 가죠, 이제. 내용. 이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문제가 결격 사유인 자를 다 골라라. 결격 사유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그 문제 볼 때 미성년자라고 뜨면
결격 이렇게 풀면 돼. 아주 단순해.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써 있어도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시험엔 2번이 잘 나와. 혼인한 미성년자라고 떠도 결격이라고 풀면 돼요. 민법은 미성년자가 18살 되면 법적 혼인신고 가능하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사귀는 것도 가능한데 법적 혼인신고는 18살부터 돼요. 일찌감치 까졌죠. 까졌는데 이제 어쨌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에선 성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 있으면은 부모의 동의 없이 처분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혼인했을 때 성년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한 미성년자도 결격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까진 미성년자 그래도 결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애 둘 낳은 미성년자도 결격이라고 푸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돼요. 자, 그렇게 문제 푸는 거다. 간단해요. 밑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다 결격이라고 풀면 돼요. 결격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민법에 따라 성년 후견, 계시 심판 받은 자 그래도 결격. 결격.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이제 결격이 아니겠죠. 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계시 심판 받은 자 그러면 결격.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으면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푸면 됩니다. 단순해요. 밑에는 민법의 법조문을 참고로 넣어드렸는데 참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의 구조. 민법 구조는 뭐냐면 자, 가정법원에서 자, 이자가 질병, 장애, 노령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의 신청에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이게 돼서 이게 이자가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된 거죠. 지속적 결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밑에 종료 심판 있고 저 밑에 12조. 12조는 뭐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라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한다. 그럼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결격 이렇게 풀면 됩니다. 29회 때 이게 나왔죠. 피특정 후견인. 민법에는 피특정 후견인도 있거든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결격이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으로 되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이 아닌데 이분은 조금 더 양원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번 가겠습니다. 4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러면 결격.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결격이 아닌 거죠. 결격이 아닌 거고 복권이라는 건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회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러면 결격.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 그러면 결격 아니야. 이렇게만 풀 줄 알면 돼요. 동그라미 3번에 참고로 알아두세요. 신용불량자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런 사람들은 결격이 다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나와야만 결격이에요. 이분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지문에서 어려워 보여도 파산 선고 받았단 말이 없으면 결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갈게요. 5번. 일단 5번 읽어보죠. 제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일단 금고 이상 실형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이 있죠.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있다고 해요. 가장 센 건 사형, 그 다음엔 징역, 그 다음은 금고라고 한대요. 금고 이상이면 금고, 징역, 사형을 말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고와 징역인데 그러면 금고는 뭐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렸는데 금고, 징역은 둘 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하는 거,
금고는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린 금고라 한다. 교도소 복역하는 건 똑같다. 이게 더 좋은 건 없어. 똑같은 거야. 다 같은 거지. 자, 그러면 금고 이상 이 말은 이 말이겠네. 금고 이상이란 금고 또는 징역 이런 뜻이겠네. 금고란 징역에 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러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이 말이지. 판사가 징역 1년 빵빵빵, 금고 2년 빵빵빵 이게 이제 실형을 선고했다.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가게 되어서 이제 집행을 한다. 집행을 한다는 말이 교도소에서 복역한다는 말이야 이게. 집행한다. 집행이 그러면 종료되었다 이 말은 다 살고 나왔다 이 말이겠네. 다 살고 나왔다. 근데 집행이 또 뭐 된 것도 있어? 면제. 집행 면제는 처음부터 집행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복역하다가 도중에 사면되었다는 뜻이래요. 도중에 사면되면 나머지 집행받지 않은 기간은 이제 없어진다. 소멸된다는 거죠. 이렇게 집행 종료, 집행 면제되면 이제 교도소를 나왔잖아요. 나왔어도 전과자니까 그러고도 아직 몇 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뜨면 결격이라고 문제를 푸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걸 지금까지는 그대로 냈어요. 시험에 한 번도 안 빼고 그대로 냈고 더 자세히 안 냈어요. 이렇게요. 읽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하시요. 시작.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하나 더.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결격. 이렇게만 풀자면 되는데 조금 더 깊게 가보면 그 위에 금고 이상 실형에 동그라미 1, 2번에 적혀 있는데 앞에 가끔 이럴 때 이렇게 시험에 줄 때가 있어요. 형법상 사기죄로 이런 식으로 줘요.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결격이냐 이거지. 결격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어떤 법 위반했냐 따져 안 따져. 그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덜 나빠요? 똑같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앞에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이건 따져 안 따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어떤 법을 위반했든 그냥 다 결격이라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다음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에 그 써드렸죠.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써있으면 결격 이게 출제하면 되고 이걸 그대로 낸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만기 석방 되면 3년 지나면 되겠지 그때부터. 근데 가석방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이 집행 종료 안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래요. 가석방이라는 건 임시 석방이다. 가석방이 된 날 집에 가긴 가지. 가석방이 된 날 집행이 종료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자녀 형기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 이때 집행이 종료되는 거래요. 그러니 이날부터 몇 년 더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잔영기 더하기 3년이 지나야 한다라고 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넣었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만에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라고 써있죠. 근데 왜 결격이에요, 여전히? 잔영기 1년이 더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1년이 남은 거죠. 1년 더하기 3년이니까 4년이 경과된 자 이래야 결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됐으니까 여전히 결격인 거죠. 1년 남았어요. 그렇게 문제 풀면 돼요.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지. 자, 2번, 3번.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도 결격 이렇게 풀고 지금까지 이것만 그대로 나왔어.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좀 더 가보면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고 뒷장에 뭐 일반 사면이라는 것도 있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게 되면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잖아요. 특별 사면 되면 그날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대요. 도중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석방은 잔영기가 있지만 이건 잔영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날부터 그냥 3년만 지나면 된대. 근데
일반 사면이라는 제도는 특별 사면보다 더 좋은 거래요. 일반 사면이 되면 전과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면 되면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다. 특별 사면 3년, 일반 사면 즉시 이렇게 말면 돼요. 뒷장에 예제 볼게요. 예제. 보충학습 보면은 자 징역 3년입니다. 네, 2년 만에 특별 사면 됐습니다.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격이죠. 결격이죠. 특별 사면 되면 3년 지나야 되니까. 근데 2번 징역 3년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일반 사면 됐습니다. 근데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격이 아닌 걸로 골라야 됩니다. 아닌 걸로. 일반 사면 되면 일반 사면 되는 즉시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니까 3년이 지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 나온 적은 아직 없는 거죠. 자, 됐고. 이것도 해결했고. 다음 이어서 이제 6번. 6번 보면은 이제 금고 또는 징역에 집행유예 갖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써 있는데 우리 살면서 집행유예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집행유예는 이 정도는 알지. 우리가 감옥 안 간다는 말은 알잖아. 우리가 감옥 안 간다고. 자, 그럼 이거 그럼 집행유예라는 게 정확히 뭐냐?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는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생략돼 있어요. 선고는 받은 거예요. 재판장이 징역 1년 빵빵빵, 징역 금고 1년 빵빵빵 이게 선고는 한 거예요. 실형을 선고한 건 아니니까 감옥은 안 가요. 선고는 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너의 집행을 당분간 미룬다 이런 제도래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너에게 징역 1년을 선고는 하겠다. 징역 1년을 살아야 마땅해. 그런데 너의 과거의 삶과 현재 반성의 정도와 또 너 아니면 식구들 먹여 살릴 사람도 없구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너의 감옥 보내는 집행을 2년간 미룬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래서 2년간 착하게 살면 실형을 살지는 않는다. 그 대신 너는 평생 이 징역 1년의 전과자는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감옥만 안 가는 거지 전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평생 전과자가 돼요. 집행유예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결격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무슨 기간 동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몇 년? 2년 동안 결격이에요. 아니 앞에 1년 더하면 안 돼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면 4년. 중범죄자에겐 집행유예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면 결격이야. 문제를 이렇게 내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러면 결격 이렇게 문제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어. 선고유예. 자, 집행유예는 선고는 했는데 너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고 선고유예라는 건 이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야. 경미한 범죄일 때, 징역 1년 이하 범죄일 때만. 선고유예는 지금 당장 선고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반성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라고 뜨면 어떻게 푼다? 이자는 결격이 아니다 라고 풀어야 되고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집행유예 헷갈리게 하려고. 밑에 이제 보충학습은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다. 됐어. 6번 해결했고 7번. 7번은 거기에 벌금형이라고 보이죠. 이러면 벌금형도 형벌입니다. 형벌. 과태료하고는 다릅니다. 벌금도 형벌인데 금고나 징역보다는 약한 형벌이죠. 우리 중개사법도 아까 2종 등록, 2종 소속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벌금은 약한 거죠. 그러니 무슨 법 위반했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하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닌 걸로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음주운전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았다. 이걸로 중개업을 3년 못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법 들어가면 결격이 아닌 걸 풀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처럼 중개사법 위반해서 이 벌금형을 받았어도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충학습에다가 잘 넣어드렸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보충학습처럼. 굉장히 잘 나와요. 결격이 아닌 것으로 문제 내기 좋은 부분이니까. 자, 8번 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행정처분 나와요. 지금까지는 우리 금고, 징역, 벌금을 본 거잖아. 금고, 징역, 벌금. 이제 행정처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2장에서 뭘 배웠냐면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된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증을 못 따면 개공, 소공은 당연히 될 수 없잖아. 근데 무엇도 못 되게 하려고? 그렇죠.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이 추가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 기억나세요 이거? 부정행위.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이 뭐가 되고 무효처분이 되고 그 무효처분이부터 몇 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뭐가 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없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랬다. 이는 결격은 아니다.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임명장 받은 사람 있잖아. 너를 5년간 보조원으로 임명할게. 내 곁에 5년간 머물러줘. 알라뷰 이거 있잖아 우리. 이거 시험 못 본 사람 2사람. 여기는 결격, 이거는 결격이 아니다 이거지. 7번 8번 봤어 우리 8번 그 본문 읽어보시면 내용 적혀있어요. 자 9번 갈게요. 9번 자격정지는 누가 받는 거? 소공이 받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다 하면 결격.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자격정지 받았는데 사장님한테 나 관둘게요. 관뒀어. 관두고 나서 등록하고 취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그러면 결격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때 보충학습.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결격 아니야. 왜 결격이 아니야? 자격정지는 아무리 세도 몇 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10번이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 못하고 이번 시간에는 저기 87쪽 10번은 바로 다음 시간으로 넘길 것이고 87쪽에 11번, 12번, 13번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0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7쪽을 먼저 보실게요. 87쪽. 자, 11번 보세요. 11번은 뭐예요? 개공이 뭐 받았어? 업무정지 받자마자 뭘 했네? 폐업 신고했네. 업무정지 받아도 폐업 신고하는 건 돼요. 그러나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기 전까지는 결격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도 알아야 돼요.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에 설명해 드렸죠. 업무정지 받고 폐업했다고 업무정지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야. 계속 업무정지는 진행되니까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끝나기만 하면 바로 개공, 소공, 보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번. 자, 12번은 자, 간단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때 이 법인이 처음 만들 때 임원이 2명 있었어. 대표자, 그다음에 임원. 공인중개사에 둘 다 이렇게 썼는데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어. 위반을 했는데 아직 적발은 안 됐어요. 얼마 후 이 법인에 새로운 임원이 들어와요. 근데 이 업무정지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됐어.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할 당시는 없었지 않냐. 그러니 이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이 병이라는 자는 결격이 아닌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둘만 결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이 둘은 이 법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이 회사를 관두고 나오더라도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이 되는 것인데,
이 병은 이 법인 안에서 일을 못하겠지만 업무정지 중이니까 관두고 나와서 개공, 소공, 보존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12번 읽어보면은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뭐 발생?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그게 중요한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으면 결격으로 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새롭게 들어온 사원 임원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 아닌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여기가 잘해야 돼. 사유가 발생한 후 처분받기 전에 새롭게 들어온 사원 임원 결격이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13번. 사원이나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결격, 피한정 후견인이 사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결격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에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하느냐? 83쪽에 맨 아래에 있는 10번 결격 사유를 보는데 10번 결격 사유가 상당히 중요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